안녕하세요. 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산승계 전략 수립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를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압승계를 위해서 자산승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올해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꽤 고민을 많이 해서 저술한 건데 실무 하시는 분들이 상담부터 신탁 설계 그리고 계약 작성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산가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숙제 세 가지 뭘까요?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식 표현인데요. 자산가분들은 가족의 안내자이면서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족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유산 분쟁하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지도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인 사후니까 본인을 대신할 가족의 후계자를 미리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미리 본인 생전에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재산 투자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자산 승계 계획, 영어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의 법칙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사망이라는 그 이후에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또 손자들까지 어떻게 내 재산을 배분하고 쓸 수 있을지를 정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자산승계 계획 수립에 있는 거고요. 예, 가압승계를 위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3서클 모델이라고 미국에서 가족기업, 패밀리 비즈니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가족과 기업과 소유권 이 세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후계자라고 하면 가족이면서 기업의 임원이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럼 만약에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후계자는 1명은 지정하되 나머지 비후계자 지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자산가분들, 기업 오너분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2가지 안이 있다. 라고 하면 결국은 주주의 지위만 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일부 주식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임원의 지위를 줄 수가 있겠죠. 이 둘 다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2명 중에 큰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하면 둘째 아들을 뭘로 할 거냐.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주식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둘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경영권 다툼, 그리고 안 주면 유리분 소송이라는 소송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자녀들 둘 사이에 후계자와 비후계자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 향후에 어떻게 친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국 비후계자의 지위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가족 위험 관리와 자산승계 수립을 위한 개인 신탁인데요. 지금 신탁을 국내에 이렇게 분류하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신탁 분류를 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건데요. 위탁자 기준으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은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자는 개인이 되겠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신탁 중에 돈을 벌겠다는 운용형 신탁 말고 가족과 관련된 신탁이 바로 가족 신탁, 패밀리 트러스트이고요. 그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습니다. 정려형 신탁, 상속형 신탁, 후견형 신탁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게 이제 신탁의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에 따라서는 아주 다양한 구조의 신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영국과 미국에 있는 신탁 상품을 국산화시켜서 제가 만든 8가지 유형이고요. 재산 보호, 낭비나 그 다음에 치매 등으로부터 해서 재산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성과 보상 신탁, 자녀분들이 그냥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성과 보상으로 신탁 재산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절세를 위한 신탁도 가능하고요. 혈통 신탁, 내 핏줄만 쓰는 거죠. 법률 혼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나 사위는 결혼하고 있으면 잘 쓰지만 이혼하게 되면 그냥 재산을 두고 못 만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신탁도 있고요. 가압승계, 유류분 방지, 가문자산관리, 가족보호신탁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국산화시켜서 우리가 가족신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신탁은 정려, 상속, 후견신탁으로 구조화가 되고 목적에 따라서는 다양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죠. 한증칼 사례.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라. 이렇게 이제 유지를 남겨두고 하셨는데, 절대 사이좋게
기업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가족이 쪼개져서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누가 지배권을 가지느냐 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너무나 유명한 사례이죠. L그룹의 신격호 회장님. 아무것도 안 해놓고 중증 치매로 가버리는 순간 자녀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롯데 그룹을 누가 지배할 거냐. 이게 후견인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이 누가 되냐고 두고 싸움이 일어난 거 뻔하죠. 이것도 단순한 툴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미리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 분쟁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70세, 75세 정도에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늦어요. 그리고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후견 계약 하나로 이 분쟁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다음 세대로 갈수록 가문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될 거냐? 저는 안 되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좌측 하단에 보는 그림처럼 결국은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재산을 더 늘릴 것이다. 30%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2번 또는 해도 훌륭한 거고 대부분은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 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나오는 것처럼 세금이 50% 구간, 30억 이상은 50% 구간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1000억을 놓고 돌아가시면 500억이 세금이죠. 그럼 반으로 줄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250억 줍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되고 그다음 투자 손실, 경영 부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치매를 걸려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낭비해버리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녀분들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더 많이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리스크 관리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셔야 된다. 후계자 교육을 미리 시키고 자산승계 계획 미리 수립하고 필요하면 신탁을 활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문자산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 수립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산승계 계획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미국이 활용한 게 최근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은 천몇 년 되지만 상업화로는 미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민법에서 얘기한 1대1, 대1대1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법정 상속대로 사이좋게 나눠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상속인에 의한 분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여와 유언 공정이 있죠. 생전에 미리 주는 게 이제 증여고, 사후에 내줄 계획을 짜놓는 게 유언 공정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유언 공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대로 작동 안 될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분들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변심하거나 불이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로가 되는 거죠. 유언 공정 제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금융자산 집행이 안 돼요. 그 뒤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신탁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증여와 유언 공정이 유일하게 자산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인데, 지금 오늘 중요한 것, 신탁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일본은 2006년도에 신탁법을 개정해서 이 리빙 트러스트 상속 신탁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비롯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신탁 상속은 본인이 설계해 놓고 신탁 회사가 상속 집행을 해주는 아주 완전한 구조인 거죠. 나머지는 유언 공정은 본인이 설계하지만 집행의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가족들이 집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신탁 상속을 하게 되면 신탁 회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집행해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상속 분쟁 예방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서 신탁으로 상속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가족 신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언 공정 어떤 문제가 있냐?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도 잘 모르는 유언 공정입니다. 변호사들도 유언 공정을 하라고 자문만 해주지 실제 집행 국면에 가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자, 유언 공정서 전산 조회가 안 됩니다. 우리 전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최초 발견자가 많이 받기로 한 큰아들이 발견하면 좋은데 적게 받기로 한 둘째 아들이 그걸 발견하고 찢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던 주소지를 다 뒤져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공정사무소를 다 뒤져야 돼요. 직접까지 않으면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찢어버리면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 공증서를 찾아주면 3억 현상금을 주겠다고 하고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로 다 공문을 보낸 사례도 있죠.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언 집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금융자산 집행이 불가능해요. 제가 금융사에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유언 공증서를 가지고 집행한 케이스는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은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효하고 그 전에 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유언 공증서를 들고 왔는데 이게 마지막에 한 유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 1억만 넘어도 저희가 유언 공증대로 집행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 상속인 전원 동의받아 오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전원 동의 해줄 수가 없죠. 균등 매물이지 않은 이상은 다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런 거고, 부동산은 집행은 가능한데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이 돌아서 재산이 묶여버리고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이제 2, 3년 걸리죠. 상속세도 미납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 무효 소송이 많죠. 왜냐하면 유언을 쓸 때는 이미 내가 근거할 때 쓰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사무처 경력이 떨어지는 시점, 치매가 진단받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돌아가신 이후에 적게 받은 자녀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간병인에게 준다는 유언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언 공증대로 법에서는 집행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무로 내려오면 집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공정으로 상속 설계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일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정의 한계가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신탁을 해야 되는 거죠. 상속 신탁의 기본 개념을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탁 설계를 하시는 분은 위탁자, 맡기는 사람이고요. 저희처럼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신탁의 가장 큰 특수점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제가 설계를 하면 제 명의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방식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돌아가시게 되면 수익자 1과 2한테 몇 대 몇으로 배분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요까지가 신탁 계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위탁자는 언제든지 신탁 계약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를 통지하기도 하고, 또 운용 지시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돼서 생전에는 나를 위한 재산 관리를 하다가 내 사후에 상속인, 사후 수익자를 위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수탁자한테 맡기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바로 상속신탁의 구조이고요. 이걸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하면 own nothing but control everything. 내 소유는 없지만 100% 내가 지배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의 3세입니다. 3세. 석유 재벌 록펠러의 3세가 미국의 부통령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한동안 이제 록펠러 재단을 운용을 하면서 그것도 신탁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걸 지배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딱 짧은 단어 하나로 신탁의 구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아라이 교수는 가장 완벽한 재산 관리 도구다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놓고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치매에 걸려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내 사후에도 장기간 관리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trol of dead hands. 내 사후에 나의 죽은 자의 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는 의사 동결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1,000억 자산이 있어요. 이거를 내 다음 세대인 내 아들 세대에서 100%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손자 세대로까지 내려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탁 설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억 중에 200억만 아들 세대에 쓰고 나머지 200억은 손자 세대에 쓰고 내 사후에 수탁자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컨트롤 오브 데드 핸드, 죽은 자에 의한 지배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상속신탁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속신탁이 유언공증보다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배 신속 확실성. 우리가 수탁자가 금융자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집행이 가능하죠. 부동산은 가족관계 증명이 정리가 되는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다 끝내버립니다. 49제가 돌아오기 전에 재산은 다 이미 배분이 끝났죠. 가장 확실하게. 그래서 분쟁 예방도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설계, 부모 사후에 아들 사후에 손자까지 이렇게 2차 상속을 하는 거는 유언공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신탁만 가능한 구조죠. 그 다음에 설계도 아주 유연하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생전 사후 재산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신탁에 맡겨놓게 되면 소유권을 신탁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는 거죠. 유언공증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유언공증을 해놨다 하더라도 제3자가 증명해서 유죄하거나 나를 뭐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아니면 정신적 없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유언공증으로는 해봐야 전혀 보호가 안 되죠. 그거는 종이 쪽에 불과한 거고, 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 수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의 보존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사후에도 재산을 보존, 특히 저희 이제 고객들을 보게 되면 내 사후에 20년간 신탁에서 500만 원씩 매번 아들한테 인출해 주라. 왜냐하면 한꺼번에 100억이 넘어가면 낭비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시는 거죠. 이런 설계는 유언공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공증 대비의 신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미국식 모델을 좀 체계화 시켰는데요. 가족 구성을 먼저 파악합니다. 가족의 건강, 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재산 관리 능력을 보는 거죠.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신탁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현황 분석하죠. 자산과 부채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 명의가 아닌 내 건데 타인 명의로 된 주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기타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되고, 회복이 안 되면 신탁 방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노후 자금, 여러분들도 65세부터 매달 500만 원씩 30년을 사신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획을 짜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니즈를 파악해 보면 돈 벌겠다는 니즈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재산 승계 니즈가 있고요. 증여, 상속, 보험을 통해서 자산 승계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손실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재산 보호 니즈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 계획을 짭니다. 세금 계획을 짜서 이 상태로 그대로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당신이 기대 연말까지 살았을 때 상속세가 50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50억 낼 재원이 있느냐, 부동산만 가지고 있거나 가업만 가지고 있으면 재원이 없죠. 재원말은 또 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도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통해서 자산 분산 하죠. 요즘 이제 다주택자들이 방법이 없죠. 정리를 통해서 분산하는 방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가나 나대지 이런 것들은 시세 대비해서 평가 금액이 낮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이제 유효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도 제가 짜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1, 2, 3, 4단계까지 상담하다 보면 신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 보존이 필요하기도 하고 유산 분쟁 예방, 차등 상속,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이런 분들한테는 신탁을 저희가 그분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본인의 빅픽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하셔야 되고요. 4가지 공통 포인트가 있는데요. 절세 전략, 대부분 자산가분들은 세금 때문에 골머리 앓죠. 절세 전략을 짜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 보존,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 자녀들의 낭비로 인해서 재산이 손실될 위험을 막자, 재산 보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예방,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둘 이상이다, 무조건 분쟁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희는 이제 한 1200분 상담을 해보고 스토리를 쭉 알잖아요. 대부분 싸웁니다. 대부분 싸우고, 심한 경우는 친한척 연기까지 하는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예방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치 상속. 결국은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같이 물려줘야 되는 거죠.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미국식 모델은 인컴 매칭. 너가 10년 동안 번 거에 곱하기 10배를 신탁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익 기부해 버릴 거야 라고 조건을 짜놓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 식의 가치상속도 가능하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요. 세금 계획. 세금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요. 신탁 자체의 절세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정년 계획을 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게 세율입니다. 1억부터 30억까지 구간해서 30억 초과분이 50%죠. 50%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 재산 통에다가 수도꼭지를 하나 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낮은 세율로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0억 초과 구간을 자녀한테 10%, 20% 구간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20% 세금만 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돌아가시면 50% 세금이죠. 이게 해서 절세의 가장 기본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50% 있는 구간을 20% 구간대로 내려주면 30%의 절세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를 짜야 되는데, 대부분 세무사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내가 미리 주면
대학생인 내 아들한테 미리 10억이 넘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겠죠. 아니면 낭비해버리거나.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본적인 절세 플랜을 활용을 못했는데,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서 재산을 부모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처분 함부로 못하게 하고 담보 차익 못 잃게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세금을 절세를 하고 재산도 본인이 통제를 하면서 자녀한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년 안심 신탁인데요. 되게 유용한 방법. 인지증 되게 중요해요. 누구나 생각하기 싫은 건데, 이 인지증 치매 유병률인데요. 75세 이상이면 20%로 껑충 뛰죠. 85세가 되면 40%로 뜁니다. 일본 자료 95세 이상은 60%예요. 60%는 얘기 뭐예요? 10명 중에 4분이, 6분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언제까지? 늦어도 75세. 제가 유효한 구간은 65세부터 준비하면 65세부터 10년 단위로 3번 절세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75세 만나면 2번, 85세 만나면 1번, 95세 만나면 제로예요. 절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미리 건강할 때 미리 이 치매 대비하고 절세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저희랑 같이 짜고 이걸 신탁으로 재산 보존한다. 요 컨셉이 아주 좋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압승계 신탁. 요거는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비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일본식 모델. 일본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인 아버지 오너가 본인 주식 100%를 신탁사에 맡기는 거죠. 맡기고 사후 수익자 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똘똘해요. 둘째는 욕심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큰아들한테 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유류분이 25% 살아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는 25%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고민 끝에 이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생제는 내 거고 내가 관리를 하는데 내 사후에는 큰아들한테는 어길권까지 100%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경제적 권리 30%나 주는 거예요. 배당금이 나오면 70%는 큰아들, 30%는 둘째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오죠. 대신에 어길권은 100% 큰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죠. 아주 합리적인 구조고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건강한 시기와 사무처리 부재 시 아버지 사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자, 건강할 때는 위탁자인 아버지가 100% 지배하고 경영 권리도 100% 가지고, 사무처리 없으면 그때 큰아들을 임의 후견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롯데가처럼 후견 분쟁이 안 생기죠. 그렇게 하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경제적 권리는 대신에 상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가 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회사를 100% 지배하고 경제적 권리 70% 가지고, 차남은 지배권을 얻고 경제적 권리 30%를 가지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20년 동안 큰아들 장남이 배당금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 지분을 살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압승계 신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 책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제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애별로 신탁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쭉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저희가 진입할 때는 이익정연 신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가 받으면 뭐 42%, 최근에 45%가 생겼죠. 소득세를 내는데 아들은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죠. 그러면 아들 소득 구간 15.4%로 바로 배당금을 내려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익만 떼서 정리한다. 이익 정려 신탁이죠. 이렇게 초기 시드머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려 신탁으로 통제권 행사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분한테 정리를 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창업자금 정려 신탁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업을 위해서 부모들이 정리를 할 때는 최대 100억까지 10% 저율 과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30억 초과 부분이 50%죠. 정리세가. 그런데 창업자금 정리를 하게 되면 10% 저율 과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창업으로 써야 되고 사후 통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견 신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무처장이 있을 때 미리 없는 기간을 대비해서 후견인을 아들 둘 중에 큰아들로 지정을 딱 해놓죠. 그렇게 되면 후견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는 신탁사에 맡기는 거죠. 하고 부동산도 갑종을 쭉 나눠서 임대시설 관리까지 통으로 관리하죠. 주로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자녀들이 있을 때 정리해놓고 신탁회사가 임대시설 관리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신탁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나이별, 자녀별, 인생 주기별로 이렇게 신탁을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자산승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요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라는 책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신탁이 뭔지, 법조문이 뭔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나중에 신탁 계약 이후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상속 집행하는지를 깨알같이 실무를 써놨습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고요. 국내의 유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활용해 보시면 가족 신탁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